안녕하세요. 저는 2021 건강서울 페스티벌 랜선 약상담소의 네 번째 프로그램인 왜 내가 먹은 영양제는 효과가 없을까의 진행을 맡은 서울시 약사회 소속 정석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주실 유튜브 채널 오징어 약사 TV를 운영해 주시는 김선영 약사님을 소개합니다. 약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 약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목만 봐도 이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영양제에 관한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전 질문을 못 남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시청하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바로 달아주시면 약사님이 옆에서 바로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약국에서 네. 상담하다 보시면 혹시 손님들이 어떤 특정 약의 사진을 찍어 오시던가 해서 이 약이 이 약국에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도 평균적으로 한 2분 정도는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품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제품들이 저희 약국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방문해 주신 분인데 그냥 돌려보내드리기 뭐해서 여쭤봅니다. 왜 드시려고 하시는지, 뭐 누가 드시려고 하시라고 했는지 이런 거 여쭤보면요. 레퍼토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누가 나랑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먹었더니 좋아졌다. 그래서 나에게도 꼭 먹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거 꼭 먹어야겠다 하고 약국마다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니시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말하는 그 누가가 그렇게 막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거의 목욕탕 사우나에서 만나신 분들 아니면 뭐 미용실이나 뭐 어디 등산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분들한테, 그리고 그분들이 뭐 신빙성이 있거나 권위적인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말을 믿고 이건 꼭 내 몸에 들을 거야 하시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정 약사님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 약국에도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주변에서 누가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증상의 효과를 봤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걸 먹었는데 그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 약사님, 네.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영양제가 왜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을까요? 그거 정말 간단한데요. 사람마다 다 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에러 메시지가 딱 뜨죠. 뭐 나온 대로 에러만 수정하면 다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 차에 경고등도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답답하겠죠? 생각해 봤더니 얼마 전에 여러분 친구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다고 들은 적 같아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친구가 야, 걱정 말어. 나도 얼마 전에 그랬는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져와서 넣었더니 차가 다시 작동하더라. 너도 빨리 주유소에 가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받아서 차에 넣습니다. 어때요? 차가 작동했을까요?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가 가다가 선 이유가 만약 기름 부족이었다면 기름을 보충해주면 차가 갔겠죠. 하지만 자동차가 설 수 있는 그 원인은 기름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엔진 오일이 뭐 나가서 그럴 수 있고, 엔진 자체가 퍼져서 그럴 수 있고요. 냉각수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타이어가 나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다 다른데 결론적으로 멈췄다는 증상이 똑같다는 거 하나로 이 같은 해결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이걸 우리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 약사님, 네. 약국에 변비 환자분들 많이 방문하시는데 어떻게 케어해 드리시나요? 그 변비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단 단순히 변을 밀어내는 일시적인 변비약 말고 근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뭐 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체크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변비, 장이 안 좋네. 장이 안 좋으면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변비도 변의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변비가 수분기가 없이 솔방울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나오는 변이라면 이런 경우 식이섬유가 포함되지 않은 프로바이오틱스만 고함량 들어있는 제재를 먹었다가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듣는 변비는 국수처럼 가늘게 나오는, 수분기는 있지만 느리게 나오는 이런 변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전혀 쓰지 않고도 인체에서 혈액순환이 상반신에 좀 많이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변비가 좀 심해지거든요. 이런 분들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 쓰지 않고 그냥 혈액순환만 잘 되게 해줘도 변비가 바로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가끔 약국에서 네. 변비 때문에 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무조건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얘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비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통이 있어서 진통제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 진통제 먹는 횟수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두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싶으신 분들이 마그네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통엔 마그네슘이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그네슘을 시도해 보시는데 어때요? 마그네슘 먹고 효과가 좀 나았을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두통이 마그네슘 결핍성 두통이었다면 마그네슘을 먹으면 효과가 좋겠죠. 하지만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은 철분 결핍도 있어요. 철분이 부족해도 두통이 생기는데 그런 철분 결핍성 두통에는 철분을 넣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은 교감신경을 좀 낮춰주는 그런 약을 쓰면 두통이 좋아지고요. 간에 열이 너무 많이 받아서 두통이 생기는 분들은 간장약을 써서 열을 좀 식혀주면 두통이 좋아집니다. 똑같은 두통이지만 쓸 수 있는 약재들은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정 역사님, 네. 그 자동차가 고장 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레카를 불러서 카센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저도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고장이 나면 정비소에 가는데요. 숙련된 정비공은 엔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 바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어딘가 불편할 때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해서 무엇이 원인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약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조금 더 약사님들에게 상담을 좀 의뢰하고 약국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다 잘 들어주실 겁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인터넷 막 뒤지고 인터넷 후기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셔서 아마 실패를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속게 되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카센터에 가는데 이게 매번 저희가 카센터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몸을 체크하고 내가 어떤 타입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를 보충하시는 게 좋겠다. 이걸 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사람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집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고르는 거는 특별히 많이 아프지도 특별히 건강하지도 않은 보통 사람이란 가정하에 아마도 육체적인 피로를 좀 회복하시려고 영양제를 고르실 거예요. 그때 도움이 되는 거를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기 편하게 일단 외관 쪽으로, 외형 쪽으로 볼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좀 체격이 크고 얼굴도 좀 기름지고 딱 보면 술도 좀 잘 먹게 생기시고 음식 많이 먹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맨 마지막에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저처럼 좀 마르고 날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날씬한 사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누냐면 위장관 기능이 좋은 사람, 위장관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위장관 기능이 좋다 하면 나는 소화를 잘 시키니까 위장관 기능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또 아니에요. 위장관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밥을 1시간 동안 먹으면 소화 잘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밥을 빨리 먹어도 위장에 무리가 있냐 없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밥을 빨리 먹어도 위장에 무리가 없는 사람들, 그걸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밥을 빨리 먹어도 전혀 위장에 무리가 없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는 빨리 먹으면 밥을 2분, 3분 안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충분히 잘 돌아가요. 한때 한번 제 와이프하고 약국에서 밥을 먹는데요. 와이프가 그 3분 카레를 전자레인지에 딱 넣고 와서 앉았는데
제가 밥 숟가락을 딱 놓으니까 전자레인지 땡 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요, 몸의 대사 자체가 남들보다 빠릅니다. 이분들이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에너지원이 공급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너무 빨리 도는데 그 빨리 도는 에너지를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 에너지 넣어준다고 비타민 B군 고함량 막 쓰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중에서도 제가 가장 써봤을 때 효과가 좋았던 제품이 식물성 파이토케미컬들을 모아놓은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포도씨 추출물이나 소나무 껍질 추출물 같은 그런 추출물들을 모아놓은 제제가 있거든요. 이런 걸 드셔보시면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설명해버리겠습니다. 예. 네네. 두 번째, 이제 좀 마른 체형 중에서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소화를 좀 못 시키고 조금만 빨리 먹어도 체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딱 보면 티가 납니다. 몸에 힘이 없어 보이고요. 목소리도 힘이 없고 항상 피곤해 있습니다. 이분들은 피곤한 이유가 첫 번째 분들과 반대로 원료가 없습니다. 원료가 부족해서 내 몸에서 이 에너지 공장을 돌릴 원료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에너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뭘 넣어줘야 하냐? 비타민 B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제제, 그리고 단백질 제제, 효모나 스피루리나 같은 단백질 제제가 같이 들어가주면 굉장히 효과가 잘 나와요. 하지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위장관 기능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먹었다가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요, 너무 고함량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중함량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제품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 나눠서 천천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마르셨지만 소화 기능도 제대로 되시고 좀 대사가 빠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노폐물을 좀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랑은 좀 다르게 이제 마르셨지만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노폐물보다는 이제 에너지 연료를 좀 넣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체질일까요? 세 번째 분들은 가장 약국에서 많이 보이는 분들인데요. 체격 좀 크시고 술 잘 드시고 이제 목소리도 크시고 이런 분들 있죠. 얼굴 보면 이분들은 좀 모공도 좀 크고요. 딱 보면 여러분들 연예인 강호동 씨 아시죠? 약간 그런 체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흔히 잘 보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원래 타고나기를 좋은 간을 타고났습니다. 원래 간이 좋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술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노화에 따라서 이 간이 그걸 못 받아줄 때가 와요. 간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먹는 건 똑같이 아니면 더 세게 많이 먹다 보면 간이 피곤하겠죠. 간은 자기 몸으로 들어온 그 물질들을 해독하기 전에는 밖으로 보내질 않아요.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을 잘 쉬게 해줘야 되는데, 간이 이 주인이 뭔가 너무 나쁜 걸 많이 먹는다 싶으면 첫 번째로 자기가 쉬기 위해서 장에서 자기 간으로 들어오는 문을 좁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서 간으로 원래 사람이 한 명씩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문을 좁혀버렸어요. 그러면 서로 들어가려고 막 하다 보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밀려나겠죠. 그럼 밀려나는 애들이 어디로 가냐? 장에 저류하면서 수분을 좀 저류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 노폐물이 많아지고 가스도 차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풀어지는 변, 설사변 많이 보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과민성 대장염에 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가장 효과를 잘 보는 분이 이런 분들이고요. 그 전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안 좋은 걸 많이 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먹는 걸 좀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먹는 걸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줄여야 할 것은 밀가루 음식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놔두더라도 밀가루 음식만 줄이시더라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걸 줄이고 장에 프로바이오틱스 넣어주면 들어가는 음식물들이 장에서 한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간이 받는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간이 제 할 일을 잘 할 수 있게 간에 도움이 되는 간장약들 있죠. 밀크시슬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커큐민이라든지 간에 좋다는 그
영양소를 싹 갈아 넣은 그런 간 영양제들 있죠. 이런 간 영양제 드시고 거기에 비타민 B군까지 이렇게 3종으로 드시면 체격이 좀 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 체질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어떤 체질에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어느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한지 오징어 약사TV 김선영 약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 체질에 더 필요한 영양소를 꼭 찾으셔서 복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사전 질문이 많아서 이제 몇 가지 선별해서 약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해당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네. 영양소는 어떻게 먹어야지 효과가 가장 클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자기 몸에 맞는 영양소를 복용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쓸데없는 걸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자기 몸에 부족한 약점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소를 먹는 것이 한두 개를 먹더라도 임팩트가 있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영양제를 2가지 이상 복용하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 또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를 여쭤봤거든요. 네.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는요. 제가 여기서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슬을 같이 먹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간이 전혀 상관이 없고 간이 전혀 이상이 없고 건강한 사람들한테 밀크시슬과 비타민 B군을 함께 먹으면 뭐 좋은 영양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가 아까 드린 3가지 타입에 나눠서 자기 몸에 맞는 영양제를 함께 먹어야 그게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는 없어요. 네. 함께 먹어서 뭐 독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성분상으로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시는 철분과 칼슘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철분과 칼슘은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좀 떨어지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철분제를 누가 제일 많이 먹냐면요. 임산부가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임산부 영양제 안을 보면 철분제와 철분과 칼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센트륨도 뒤에 라벨을 보시면요. 칼슘, 철분 함께 들어 있어요.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흡수율이 좀 떨어지니까요. 각각 따로 드실 때는 간격만 좀 띄우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4-5가지 이상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네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답이 동일한데요. 자신의 몸에 맞는 영양제를 골라서 그것들로만 조합을 해서 만들면 경제적인 효율성도 챙길 수 있고요. 이 이펙트 면에서도 효율적인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도 약국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 건데요. 영양제는 식전, 식후 언제 먹어야 더 효과가 좋냐고 여쭤보시네요. 식전에 먹어서 뭐 효과가 좋은 영양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철분 정도는 흡수율 때문에 정복에 먹는 것이 좋는데 대부분의 영양제들이 식후에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위산이 분비되는데요. 그 위산을 통해서 미네랄들이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는 웬만하면 그냥 식후에 드세요. 영양제끼리 시너지 작용을 하는 것도 말씀하셨나요? 이것도? 네. 그리고 시너지 작용을 하는 영양소도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골라서 먹다 보면 그게 다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더 몸에 기운이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영양제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위에서 양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3가지 체질 중에 말랐는데 소화 잘 못 시키는 분들 있죠. 이 위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 그것도 고함량 영양제를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뭔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런 경우는 영양제 함량을 좀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 먹고 있다면 좀 줄여서 드세요. 개수를 줄여서 드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위를 먼저 개선시킨 다음 영양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야외 생활을 많이 하는데 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따로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있네요. 햇볕을 많이 보시면 비타민 D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햇볕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햇볕을 많이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겨울에 밖에 나가보시면
일단 눈 오는 날 일단 하늘이 흐려서 일조량도 별로 적죠. 그리고 여러분들 추우니까 손에 장갑 끼시고 긴팔, 긴 바지, 목도리, 어떤 경우는 모자도 쓰고 요즘은 마스크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햇볕을 보는 부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부위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흡수시키려면 하루 종일 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잘 안 먹고 계시다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몸에 맞는 영양제를 드시면 효과가 나올 건데요. 그렇게 먹어도 안 나온 경우는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많이 망가졌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양제 이외의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꼭 섭취를 해야 하는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비타민 D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스크림이나 정크푸드, 뭐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거 있죠. 치킨 이런 걸 안 먹는 것이 좋은 영양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영양제를 식후에 복용을 잊는 경우가 많으시는 분이 있는데 식전에 공복에 영양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공복에 먹는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은데 공복에 먹어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공복에 줘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약국에 오시는 손님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건데 주변에서 자꾸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도 꼭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먹는 약은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비타민 D 정도만 먹고 있지 종합 비타민 따로 안 챙겨 먹고요. 그러면 안 챙겨 먹는 건 뭐로 보충하냐? 음식으로 보충합니다. 네. 안 먹어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유산균 방금 말씀하신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복용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제 좀 더 고가의 제품, 냉장 유통되는 유산균을 먹었는데 장이나 그런 배변 활동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실제로 면역력도 뭔가 좋아졌다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분이 계세요. 네. 왜 이러신 걸까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그 기술력이 좀 중요해서요. 오랫동안 보관했을 경우 성분이 많이 감소당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잘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걸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일단 이분이 몸 상태가 조금 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균형이 깨져 있어서 장이 유산균을 넣었다고 해도 그거를 보충하지 못하고요. 아니면 식습관이 너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번 약을 바꿔보시든지 아니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가을철이 돼서 눈이 너무 건조한데 눈을 좀 이제 안 건조하게 할 수 있는 추천해 주실 만한 영양제가 있을까요? 사유라고 해서요. 뱀 기름이 들어간 그 눈 영양제가 건조증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보호단체에서 왜 뱀의 이 권리를 무시하냐 해가지고 이 원료를 다 못 만들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전에 물건을 받아놓은 약국이 있으면 재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뱀 기름 들어간 눈 영양제를 한번 구해보시고 그걸 못 구한다 싶으시면 눈 영양제에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눈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드셔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그 눈 영양제에다 보충해서 간혈을 시켜줄 수 있는 간장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이 약점인 사람은 간장약 첨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말랐는데 눈이 건조하다 싶으면 항산화제 같이 보충하시면 그게 또 눈에 또 효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한 3개 정도 남았는데요. 40대 이제 중년 이후의 시청자분이신가 봐요. 하루에 먹어도 되는 최대 영양제 개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어야 비타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사실 먹어도 되는 비타민 개수라는 건 없습니다. 네. 미국에 구글에서 AI를 연구하시는 유명한 박사님이 있어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영양제에 대한 책까지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하루에 먹는 영양제 개수가 배갈입니다. 배갈을 먹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따라할 수는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수가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량은 잘 맞춰서 드시면 괜찮고요. 아침이나 점심, 저녁 중에 언제 먹어야 효과가 좋냐면 사실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게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내려고 그러는 거죠. 아침이나 점심에 먹어야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 한참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밤에 힘을 써야 된다면 저녁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 점심 때 힘을 쓰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 때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음식으로만 영양 섭취가 안 되나요? 영양제를 꼭 반드시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는데요. 음식으로 먹는 게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돈도 많이 들고요. 더 힘듭니다. 영양제로 먹는 것은 그냥 나 살던 대로 살다가 시간만 맞춰서 그냥 뚜껑 열고 약 먹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하면 식단을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이 햄버거나 피자를 먹고 야식을 먹고 치킨을 먹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노력과 자기 의지도 많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려울수록 이걸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도 크고 건강에 작용하는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밀크 시슬이 피로 회복에 도움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간이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밀크 시슬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격도 좀 크고 기름지고 간 딱 안 좋아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밀크 시슬을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밀크 시슬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어도 멀쩡해요. 그리고 밀크 시슬을 드신다면 팁을 드리자면 하루에 보통 한 번 먹는데요. 2번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밀크 시슬은 2번 챙겨 드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30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그 참여 소감이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라이브가 처음이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좀 미숙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몸에 맞는 영양소를 잘 찾아서 드시려고 노력해 보시되 안 되면 언제든지 약국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약사님과 상의해 보세요. 아셨죠? 네, 그 약은 그 자체로도 유익성과 유해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약을 조제를 하시거나 구매하실 때 반드시 약사와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듣거나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간편하게 그 처방약에 대해서 효능이 인쇄된 약봉투를 받기도 하지만 약사님들이 또 중요한 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하고 또 일반 의약품의 경우는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약사님과 반드시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랜선 약상담소 4번째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